네, 4프로고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깊이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번 공부해 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글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별한 상징과 비유가 없이 직설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해석에 먼저 초점을 두시고요. 중간중간에 상징과 비유가 몇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본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글이 문학적으로 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조선 전기의 4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게 되는 겁니다. 후기가 되고 나면 자연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전기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상하고 예찬해야 될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연들을 통해서 유교적 이념, 충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기타 등등 유교적 이념들을 자연 속에 반영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관념적 자연관이라고 부릅니다. 관념적 자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이 자연을 통해서 그러한 유교적 질서와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구성은 총 12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개를 잘라서 우리가 언지라고 부르고요. 뒤에 이제 6개를 잘라서 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둔 것처럼 언지와 언학에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섞여 있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잘 물어보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구성에서 앞에와 뒤에가 6수씩 나눠져 있어 앞에 것을 언지라고 부르고 뒤에 것을 언학이라고 부른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1수부터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 텐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한 번만 집중하시면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1수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요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슴하려. 자, 계속 지금 의문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형식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먼저 이 얘기 먼저 할게요. 끝에 보시면 전부 다 의문형 진술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의문형의 종결함인데 수사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형식은 의문형이지만 얘들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한 개만 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거 보세요.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평서문으로 바꿔도 문장상에 큰 의미의 지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은 평서문인데 의문의 형식을 취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서리법이라고 부르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운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종결 어미를 같은 것을 반복했죠.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같은 것 반복하는 걸 각운이라고 부르고요. 각운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거 여기서 하자의 태도 하나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다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깨달은 것과 같은 세상 일을 다 겪어보고 자연도 다 겪어보고 모든 걸 다 겪어보니까 나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 세상 일을 모두 깨달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달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에서는 1수의 초장에서는 하자의 달관적 태도가 보인다.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둡시다. 다시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게 산다고 어떠하려. 계속 지금 이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거 먼저 얘기를 합시다. 초야 우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라는 뜻이에요.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게 산다고 어떠하겠느냐. 상관없다라는 거죠. 초야 우생은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입니다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자가 벼슬을 지금 그만두고 도산성원의 은거허에 있을 때 이 글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학자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자의 어떤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다 어떠하리. 자, 이렇다가 도대체 뭐냐? 이렇다가 뭐냐 하면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무욕의 마음으로 욕심 없이 학문을 수양하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이렇다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아무 욕심 없이 학문 수양하는 그런 삶을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지금 의문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몰라 묻는 게 아니라 난 다 좋다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장 가보죠. 하물며 천석고왕은, 자, 이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하겠느냐?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난 천석고왕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석고왕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될 지경인 거야. 자연을 너무 사랑하다의 뜻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천석고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는 자연 친화라고 하죠. 그죠?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와 비슷하게 같이 쓰이는 한자 성어가 하나가 있어요. 연하고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간동교 공부했을 때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간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거기에서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되다 천석고왕 혹은 연하고질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지금 시골 속에 묻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학문 수양하는 삶, 나는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나는 고치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의 만족감을 보여주는 게 일수의 내용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이수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이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자에 달관적 태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겠느냐?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하며 사는 삶 멋지지 않느냐? 난 만족한다. 하물며 천석고왕,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고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일수의 내용은 끝났고요. 자, 이제 이수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의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서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자, 해석은 별거 없어요. 그죠? 자, 다시 하나씩 봅시다. 앞에 있는 연하는 구름과 노을, 안개와 노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고, 고전에서 흔하게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고전 속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흔하게 나오는 것들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일단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노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 뭐예요? 바람과 달이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연하라든가 풍월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자,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학교 내신 같은 데 많이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내신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얘기할게요.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좀 있죠. 표현 방식이. 자, 전체가 있어, 그지? 전체를 다 얘기해야 돼. 자연이라고 하는 곳은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 뭐 얘기했냐면, 안개하고 노을, 이 자연 속의 일부죠. 그 다음에 바람과 달, 자연 속의 일부죠. 이러한 전체 중에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다 비유하는 비유법을 대유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대유법이 하나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대구법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보죠.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서 태평천하의 병으로 늙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태평천하의 병으로 늙어가. 지금 현재 하자가 있는 상황을 태평천하라고 불렀죠.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은근하게, 자, 간접적으로 자연 속에 있지만 임금에 대한 어떤 성은
임금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살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임금의 은혜를 살짝 간접적으로 예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 늙어간다.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이제 정확히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해석을 중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병이야. 나이 들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은거했으니까 늙은이의 병을 노병이라고 부르죠. 그죠? 딱히 뭐 암이 걸리거나 어느 하나가 아픈 건 아닌데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병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수에서 뭘 봤냐 하면 천석고황이란 말을 본 적이 있죠. 그죠? 자연을 사랑해서 병이 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다. 그런 뜻이니까 아마도 해석을 해보면 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중의적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문맥상으로는 이게 더 맞아 보이죠. 이런 태평성대 다 버리고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자연을 즐기며 자연을 사랑하는 병, 진짜 병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중의적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서, 자, 이거 어디예요? 이가 자연이겠죠. 그죠?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이 중에서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허물이 뭐예요? 실수 같은 거죠. 그죠? 나 다 필요 없고 이 속에서 그냥 실수만 안 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안분지족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이 태평성대의 자연 속에서 그냥 그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의역을 하면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안빈낙도 혹은 안분지족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서 선생님 이 얘기 빼먹었네요. 연하하고 풍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인데 내가 자연을 집을 삼고 친구도 사람과 안 하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이니까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하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이 병은 중의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진짜 늙은이의 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서 이 자연 속에서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무욕의 자세,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삼수로 갑니다. 삼수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자, 순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자, 하자는 내가 물어볼게요. 순풍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 죽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하자는 선량한 풍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하자는 선량한 풍속이 아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 갑니다.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까, 자, 인간의 성품,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까 진실로 옳은 말이다. 자, 하자는 지금 요 두 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아직도 선량한 풍속이 살아있고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순자인가요? 성선설? 이렇게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유학자인 이황 선생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이념, 인간의 성품은 착한 거야.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초장 중장 읽고 종작으로 넘어갈게요.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이다. 인간의 성품이 어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말이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과 인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장.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천하의 허다 영재,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 천하에 있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속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속이는 게 뭐예요? 순풍은 죽었어. 인성은 어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하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이 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선량한 풍속은 살아있고
인간의 성품은 어질다고 믿는다.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고 다음 사수로 넘어갈게요. 선량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인간의 성품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의 많은 영재들을 속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해석은 별거 아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이 두 개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의 방식은 선생님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걸 도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이 공부할 때 보면 특히나 내신 공부처럼 내신 공부 같은 단기적인 시험에서 되게 얄팍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대꾸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막 외워요. 대꾸법이라고.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꾸법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백날 외워봤자 여기서 나오면 맞추겠지. 다른 데서 나오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절끼리 대응되는 게 대꾸법이고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인성과 선량한 풍속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던 이게 삼수죠. 삼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곡 사수로 건너가서 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곡 봅시다. 유란이 제곡하니, 자, 이거 뭐 특별한 건 없는 그 수인데요. 유란은 그윽한 향기가 나는 난초라는 뜻이에요. 향기 나는 난초. 자,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히 듣기가 좋고, 그 다음에 백운이 제산하니, 백운은 흰 구름이죠.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히 보기가 좋구나. 또 역시 대꾸법이고요.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이겠죠. 그죠? 자연이 내 주위에 있으니까는 되게 좋다. 자연에 대한 어떤 만족감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윽한 향기가 나는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히 듣기가 좋고 흰 구름이 산 위에 있으니 자연히 보기가 좋구나. 이 중에서 이가 어디예요? 이가. 또 자연이죠. 그죠? 얘들 모두 다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이니까 이 자연 속에서 자, 이거 기억합시다. 피미일인을 잊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피미일인, 발음도 안 된다. 피미일인을 우리말로 풀면, 현대로 풀면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자연 속에 있지만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을 잊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였어요? 당연히 임금이죠. 그죠? 당연히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임금을 잊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일 거고요. 임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연군지정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것을 유교적 가치관으로 바꾼다 그러면 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자연 속에 와 있지만 이 속에서 임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밝히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유교적 가치, 유교적 질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수까지 확인했고요. 한 번만 더 읽고 오수로 건너갑니다.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그득하니 자연히 듣기가 좋고 흰 구름이 산 위에 있으니 자연히 보기가 좋구나. 이 중에서 이 자연 속에서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임금을 잊지 못한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 충성심의 마음을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오수겠네요. 그죠? 자, 오수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산전에 유대하고, 자, 산 앞에 대가 있고요. 대 아래에는 유수로다 흐르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앞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 자,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때만한 갈매기는, 자, 때로 모여있는 갈매기라는 뜻이에요. 때로 모여있는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자, 요거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자가 지금 거닐고 있는 자연 속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산도 있고요. 산 앞에 대도 있고 대 앞에 물도 흘러가고 그 물 모래밭에는 다시 또 갈매기들도 모여있어 자연의 풍경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장 보세요. 어디다, 왜, 어째서, 교교 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자, 교교 백구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원래 뜻은 흰 말과 망아지라는 뜻이에요. 흰 말과 망아지. 여기서의 의미는 성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을 추구하는 선비들. 자, 이렇게 자연이 좋은데, 해석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연이 좋은데, 학문을 수행하는 선비들은 이 자연 속에 있을 것이지 왜 멀리 마음을 두는가? 자, 멀리 마음 두는 곳 어디겠어요? 벼슬길이죠.
한자로 얘기한다, 성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입신양명하려고 왜 신경 쓰느냐? 자연이 좋으니까 굳이 더러운 속세에 나가지 말고 자연 속에서 입신양명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벼슬길 혹은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이러한 선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더러운 속세보다 이 자연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고 다음 수로 넘어갑니다. 산전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는 흐르는 물이 있다. 때로 모여있는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어째서 흰 망아지 선비들은 멀리 벼슬길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벼슬길 입신양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선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수로 가보죠.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전반부 하나가 모두 다 끝나게 되죠. 자, 6수 갑니다. 춘풍이 하만산하고, 자,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다가 되시겠죠. 한자 그대로네. 자, 춘풍이 하만산하고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추야에 가을밤에 월만대라. 월은 달일 거고요. 만은 찰만일 거고 대가 뭐 누각 이런 거니까. 자, 가을밤에 달이 누각에 가득 차다라는 표현 같아요. 역시 또 그 봄과 가을의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봄바람에 산에 꽃이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이 누각에 가득하구나. 사시의 흥이 사람과 한 가지구나. 자, 사계절의 흥이 자연과 사람이나 모두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천강이야. 어찌 끝이 있겠는가? 자, 어약연비 운영천강이라는 것도 간섭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약연비는 물속에서 노는 고깃대하고요. 물속에서 노는 고깃대. 굳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공부해 둡시다. 물속의 고깃대하고, 연비는 솔개, 하늘을 나는 솔개인데 그냥 새라고 합시다.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운영천강은 운영이니까 구름의 그림자죠, 그죠? 구름의 그림자. 그 다음에 천강은 밝은 빛이지. 자, 이게 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연이겠죠, 그죠? 사계절에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두 흥겹고 이러한 자연들은 끝이 없어. 자연의 이치는, 이 흥겨운 자연의 이치는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자가 좀 많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 해석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춘풍이 하만산하고 봄바람이 산에 꽃을 가득 피우고 추야의 가을 저녁에 누각에 달이 가득하구나. 사시의 흥, 사계절의 흥이 사람과 똑같구나. 하물며 고깃대와 새와 구름과 밝은 빛, 자연이죠, 그죠? 자연의 이치는 어느 사이에 끝이 있겠느냐? 자연에 있는 흥은 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이제 한 단락이 끝났고 후반부 7수로 넘어갑니다. 언학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문 이야기가 앞에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언지라고 불렀어요. 내가 자연 속에서 응거하면서 학문 수행할 거야. 그런 뜻을 얘기한 것이라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학문에 조금 초점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언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칠수 볼게요. 천운대를 돌아서 왈락제가 깨끗한데, 소세한데. 자, 왈락제가 소세한다라고 했는데 소세가 뭐냐면요. 왈락제가 뭐냐면 하자가 지금 학문 수양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학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지은 어떤 뭐 정자 같은 곳, 그런 건물을 왈락제라고 부른 겁니다. 천운대를 돌아들어서 왈락제가, 선생님 안 바꿨네, 그죠, 아직? 천운대 돌아들어서 왈락제가 소세 깨끗하다의 뜻입니다. 자, 천운대 돌아와서 왈락제가 깨끗한데 만건생애로 낙사가 무궁하구나. 자, 만건생애 말 그대로입니다. 책을 만권 읽는 삶이니까 학문 수양을 얘기하는 거죠. 학문 수양하는 삶이 낙사, 즐거운 일이 끝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은거해서 이런 정자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책 10,000권 읽으면서 학문 수양하는 즐거움이 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장.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서 무엇하겠느냐? 이 학문 수양하는 가운데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뭐에 가는 얘기예요? 학문 수양의 즐거움이죠.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칠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고요. 다음 다시 팔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운대를 돌아서 완락제가 깨끗한데 만건생의 학문 수양하는 삶이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서 왕래 풍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너무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팔수로 건너갑니다. 팔수는 가끔 나오는데요. 뭔가 좀 상징성이 있어서 이거는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내정이 파산하여도, 내정이 뭐 천둥, 번개 이런 거겠죠. 그죠? 자, 천둥과 번개가 산을 깨뜨려도 농자는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는 기머거리는 못 듣느니라. 자, 여기서 내정, 학문의 진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학문의 즐거움이든 학문의 진리든 학문과 관련된 거예요. 자,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얘가 산을 깨트리는 것이니까 큰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머거리가 상징하는 바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학문의 참 즐거움을 혹은 학문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정이 파산하여도, 자, 천둥이 산을 깨트려도 농자 기머거리는 듣지 못한다. 해석하면 학문의 즐거움이, 학문의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자, 다음 중장. 백일이 중천하여도, 백일 밝은 해입니다. 밝은 해가 중천, 하늘에 떠 있어도 고자는 못 본다. 고자는 블라인드, 맹인이에요.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상징성은 똑같은 거죠.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의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못 본 놈은 못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농자와 고자는 모두 다 실제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어리석은 거죠? 학문의 진리를 모르고 학문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장 갑시다. 우리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로서, 눈과 귀가 총명한 남자야. 다시 말하면 어리석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학문의 즐거움을 알고 학문의 참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농고같이 마로리, 농고같이 살지 말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학문의 즐거움에 대한 어떤 깨달음 혹은 학문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읽어보고요. 그 다음 구수로 갑니다. 내정이 파산하여도 천둥이 산을 깨뜨려도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고 백일이 밝은 해가 중천 하늘에 떠 있어도 고자는 맹인은 보지 못한다. 우리는 눈과 귀가 총명한 남자로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자. 됐죠? 자, 이제 10수로 갑니다. 9수로 갑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구수 볼게요. 요거는 특별히 좀 잘 좀 봐둘 만한 연입니다.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도단 12곡이 통짜 지문으로 12수가 전부 다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보기에서 이 중에 몇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정서나 태도가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특별히 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자, 또 대꾸법이고요. 대꾸법 이제 말하기 귀찮아요. 천지로 많아요. 자, 고인 누구냐 하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 학문의 선배들, 성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맹자, 공자 같은 사람들. 이방은 보지 못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학문의 선배들 혹은 성현들을 고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고인도 나를 못 봐. 왜? 죽었으니까. 나도 고인을 볼 수가 없어, 그지? 자, 일단 초장 이해했을 겁니다. 고인도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을 살펴 있네. 자,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길이 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가던 길이 있어. 이 길은 학문의 길인 거죠. 성현들이 남겨둔 학문의 길이 내 눈앞에 있다. 학문의 도가 있다. 학문의 진리가 있다. 학문의 즐거움이 있다. 뭐든 문맥상 상관없겠죠. 학문과 관련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글, 훌륭한 말, 학문의 진리가 내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종장. 가던 길 살펴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하리 라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아니 갈 수 없다.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주제 뭘까요? 이건 특별히 주제 꼭 기억해 주세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성인들을 못 보지만 성인들이 남겨놓은 그 학문의 길을 가겠다. 학문 수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수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수도 또 역시 하자의 태도 묻는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또 좀 신경을 쓰고 봐두시면 좋겠어요. 해볼게요.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자, 당시에 가던 길, 이 길은요 학문의 길이에요. 당연히. 자, 학문의 길, 당시에 가던 학문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자, 어디가 어디겠어요? 벼슬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수양을 멈추고 벼슬길에 갔다 돌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종장.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 곳, 연대가요. 다른 곳인데 연대가 벼슬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연 속에 학문 수양으로 돌아왔으니까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지난 시간 동안 학문을 버리고 벼슬길 입신양명을 헤맸던 자신의 삶을 반성 성찰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벼슬길에 밀려두지 않고 학문 수양, 딴 데 마음 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벼슬길에 마음 두지 않고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후반부는 학문 수양 이야기죠. 그래서 언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수. 자, 다 중요한 건데요. 11수는 또 특별히 잘 좀 봐두세요. 11수는 특별히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학생들이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죠.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고 유술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자, 청산, 흐르는 물, 유수 모두 다 당연히 자연이겠죠. 그죠? 자연을 비유하는 건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고전에서 자연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걸 전반부도 그렇죠. 되게 아름다워. 내가 감상하는 감상의 대상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대나무가 절개가 있어. 매화가 절개가 있어. 나의 관념을 자연물 속에 담기도 하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자연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두 가지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고 즐기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 왠지는 마지막을 봐야 되는데 이 보기 전에 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속성. 얘는 항상 푸르러. 얘는 항상 그치지 않아. 항상성. 불변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아름답다라고 예찬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혹은 자연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장을 보시면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자. 우리도 얘들이 그치지 않는 것을 배워서 만고상청하자. 만고상청의 뜻은 원래 뜻은 항상 푸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푸르자. 이게 뭔 뜻이지? 푸르자. 지조와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학문 수양을 그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해두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치지 않는 얘들처럼 학문 수양을 그치지 말고 하자라는 뜻이에요. 학문 수양의 정진을 다짐하는 겁니다. 학문 수양을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학문 수양에 대한 정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12수로 건너가겠습니다. 청산은 푸른 산은 어찌해서 항상 푸르고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항상성. 우리도 쟤들처럼 이런 자연처럼 그치지 말고 항상 푸르자. 항상 학문 수양하자. 학문 수양의 정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잔소리 같아서 또 참 말씀드리기가 거시기 한데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보는 순간 자연 친화네?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 친화 아니에요. 자연을 감상하고 그 속에 살겠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연 친화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의지?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수 마지막으로 갑니다. 길어 보이지만 끝이 있죠.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다 끝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12수 갑니다. 우부도 알며 하니까, 자, 우부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도 알며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 쉬운가? 자, 그것. 자, 또 뭔가 직접 말하지 않고요. 암시했어요. 어리석은 자도 쉽게 하는 것이니까 쉬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인도 못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 어려운가? 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쉬운 것이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학문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학문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쉬운 거야. 성현도 평생 동안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어렵기도 한 거야. 학문의 진리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장. 쉽거나 어렵거나 이 중에서 늘는 줄도 몰라라. 자, 이 중 학문 수양하는 가운데에서 늘는 줄도 몰라. 그만큼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시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풍류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단순하게 예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학문을 하고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 같은 걸 밝히면서 유교적 질서까지 이 속에서 밝히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 나머지 보충 설명들은 수업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일단 기본적인 해석하고 몇 가지 안 됩니다만 몇몇 부분에서 눈에 띄는 비유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 잘 공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고했습니다.